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성 팀장이 월요일 날 하루 쉬셔가지고 녹음을 못했는데 네이버 오늘 녹음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전략 아무래도 우리 기업 분석을 우리 성 팀장이 다 맡고 있고, 근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지금 시장에서 모든 게 다 대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녹음하는 게 화요일이니까 오늘 오른 것도 대선 때문이고, 또 빠지면 또 미국 대선 때문이라고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다루는 네이버도 대선 때문에 오늘 이건 못 오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인과관계라는 걸 뭐든지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2분기 실적에서 보여준 네이버의 어떤 이번 실적 발표가 약간 3분기죠. 네, 좀 숫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왜냐하면 컨센서스 자체가 좀 혼재해 있었거든요. 그치. 섞여 있었거든요. 나는 별로 기분 나빴거든요. 네. 내가 이상한 건가요, 성 팀장?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 4% 그런 시기였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분들은 이게 뭐 별거 아니라 생각했지만 당연히 애널리스트 분들도 약간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셨죠, 이번에 좀 그랬죠.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지난 그 3분기 얘기 들어볼게요. 그럼 선생님한테 왜 그게 혼란스러운 건지를 이게 우리 주린이들도 이제 우리 프로 연불리 때문에 많이 들어 오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역시 우리 연불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연불리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예. 우리들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도 노력을 해서, 근데 이제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 쫓아오셔야 그래도 실적 시즌에 좀 더 의미 있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 느낌에 윤주호라는 개인 판단이요. 난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기분 나쁠 난 말투가 원래 이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예. 왜 바꿨지? 뭐 여러 가지를 바꾼 것 자체는 상당히 적확했고 의미 있고 있다. 또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오케이.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좀 약간 힘들었을 뿐이죠. 자, 우선 제가 지난 그 3분기 이제 프리뷰 자료, 소위 프리뷰 자료로 하면 공식적인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 직전에 대략적인 어떤 실적을 전망하는 그 시즌을 프리뷰 시즌을 하고, 이제 그러한 자료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전망 자료, 프리뷰 자료를 하고요. 발표하고 나서 발표한 걸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을 보통 리뷰 자료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지난번 프리뷰 자료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죠. 우선 네이버가 아시다시피 일본의 라인과 야후 재팬이 경영 통합을 하는데, 그 경영 통합을 마무리하는 작업은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그 절차 마무리 자체를. 그리고 내년 3월이 지나야 지분 구조가 또 확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정작 이제 실적은 이번 3분기부터 라인은 연결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면 연결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은 원래는 그 지분법 평가 손익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작업이 내년 3월에 되다 보니까 지분 구조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지분 구조 확정 전에는 또 지분법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기다렸다 내년 3월에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사항 먼저 그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지분법에서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분법에 반영해야 되지만 반영 안 하고 잠시 임시적으로 중단 산업 손익으로 빼두었다가 내년 3월에 지분 구조가 확정이 되면, 통합을 마무리하고 지분 구조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지분법으로 재반영을 하겠죠. 자, 그러한 작업. 그래서 이번 3분기에는 그 라인 실적이 이제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중단 산업 손익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네이버를 커버리지 하는 정보사 애널리스트가 대략 한 20 몇 명 정도 돼요. 21 명? 이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하기 전에 대략 한 6군데 정도 정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쨌든 라인이 빠지니까 라인이 연결되는 게 제외된 기준으로 굳이 환산을 해서 전망을 했고요. 나머지 절대 다수 거의 한 19, 20분 정도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는 그냥 기존 기준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인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투자의 목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규모 적자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연결 대상에서 빼는 순간 라인을 제외한 그 네이버 연결 실적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회계적 효과가 있겠죠. 그 라인을 빼지 않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2,400개가 돼야 될 걸 라인을 빼는 순간 적자가 없어지니까 한 3,0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라인을 연결해서 제외한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한 6군데 하우스 정도의 평균 그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3,200개 정도였어요. 3,200억 정도. 대신에 그 라인을 포함한 그 기존 기준으로 라인을 포함한 기존 기준으로 하면 컨센서스가 한 2,700개, 800개 정도 됐고요. 기존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은 미달이 됐고 또 라인을 제외한 지금 기준으로도 어쨌든 미달은 된 거죠.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러한 성장주, 특히 최근에 신사업이 치고 나오는 이런 단계에서는 이러한 성장주 네이버는 사실 매출 성장성이 더 중요하고요. 매출 성장성만 보자면 모든 사업이 골고루 다 물리적으로 YY QOQ도 좋았고 저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비슷한 제 기준으로는 좀 비슷했고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는 살짝이나마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매출이었다. 그것도 뭐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골고루 좋았고 예상대로 나왔다인데 그럼 왜 영업이익은 미달되느냐? 그게 어떤 헛돈이 아니고 상당히 일리 있고 의미 있는 어떤 전략적인 투자에 의한 어떤 그 투자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그 또 하나의 그 웹툰 지배구조 그 개편을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네이버 일본의 라인 망가가 단편 단행본 중심이었는데 요거를 장편 연재형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웹툰 경영 통합의 큰 그림 중에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8월에 완료하자마자 뭐 싸움 독학이나 여신강림 그다음에 전지적 시점 요런 어떤 네이버 웹툰의 이제 한국 인기 IP들을 일본 라인 망가에 투입을 했고요. 한 200억 정도 대규모 마케팅을 한 거예요. 또 하나 그 라인웍스라고 기존의 라인웍스라고 들어보셨죠? 라인웍스는 인터페이스는 우리 모바일 SNS 메신저인 라인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요거를 원래 일본에서 기업형 어떤 메신저, 기업형 B2B 솔루션으로 조금 조정한 거고요. 근데 이름은 일본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처음에 하다 보니까 라인웍스이지만 이 라인웍스의 운영 주체는 일본의 라인이 아니라 네이버의 자회사인 NBP였어요. NBP. 그러니까 이름만 라인웍스니까 라인 자회사, 라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네이버 본사 마케팅 비자, 네이버 본사 운영이고 매출도 네이버 본사로 잡히는 거죠. 참고로 라인웍스는 그 한국에서는 이름을 네이버웍스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MVP도 그 회사 이름을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제 바꿨습니다. 자, 바로 요 라인웍스를 또 일본에서 한 몇십억 정도 TV 광고를 한 거죠. 요거는 네이버 본사 연결 마케팅비로 잡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모바일 네이버를 딱 첫 화면을 보면 우측 하단에 빨간 글자로 now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음악 방송이거든요. 네이버의 음악 그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또 국내에서 몇십억 정도 또 TV 광고 마케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들어올 때 이른바 배를 띄운다고 요새 그 언택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언택트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곽강을 받고 원래 좋았던 성장성이 더욱더 성장성이 가속화되는 등 좀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요럴 때 의미 있는 마케팅 투자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일본의 그 라인 망가에 국내 IP를 투입하고 마케팅비를 투입한 것은 예초에 일본의 라인 망가의 어떤 체질을 단편 단행본에서 장편 연재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들의 원래 목적이었고요. 그 지배구조를 개편한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긍정적인 어떤 투자이지 이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그 영업이익이 애초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쳤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네거티브는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같이 하락 요인도 아니고 이번 실적은 3분기 네이버의 실적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외형 성장 호조였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회계적으로 보면 라인이 연결 대상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중단산업소로 들어오면서 약간 그 컨센서스가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은 사실 제가 지난번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거든. 만약에 이게 우리 컨센서스 대비 또는 저의 전망치 대비 미달이냐 보합이냐 초과냐를 따질 때는 기존 기준이면 기존 기준으로 따져야 되고요. 라인을 연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면 제외한 것으로 따져야 되죠. 제외한 것으로 봤을 때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제 자료에 그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제가 원래 이렇게 추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의 원래 기존 그 기준 대비 전망치를 변경된 기준으로 라인이 연결해서 빠졌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조정 환산했을 때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사실은 제 지난번 프리뷰 자료에 저 말미에 보면 그렇게 조정했을 때 영업이익을 한 3,200개 정도로 추정해 두었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 기준에 지금 실제 결과치가 한 2,917억 정도 나왔으니까
딱 매출은 뭐 그대로 보합했고요. 영업이익은 좀 미달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또 그 지난 프리뷰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라인이 연결해서 빠지는데 거의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기존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그 적자인 라인이 빠지면서 실제 실적은 어떤 회계적인 특징에 의해서 현재 컨센서스 대비 대규모 초과가 예상된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의미를 말하면 의미가 없거나 또는 틀린 거죠. 같은 조건으로 봐야죠. 같은 조건으로죠.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영업이익은 미달되긴 했으나 그것은 투자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제 자료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동사가 지금 뭐 공교롭게도 한 3, 4년 주기로 좀 매출 브렉다운, 영업 비용 브렉다운 체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요. 지난 그 한 3, 4년 전에 바꾸어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는 보면은 광고라 그 대놓고 광고라고 하는 이 광고는 소위 디스플레이형 광고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 그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은 사실은 그 약간 검색 광고형이고요. 그다음에 뭐 커머스, 그다음에 커머스가 아니고 IT 플랫폼. IT 플랫폼에는 이른바 이제 그 좀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한 뭐 웍스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는 이제 네이버 웹툰, 뭐 뮤직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 및 기타 플랫폼 이렇게 분류했던 것을 이번에는 분류 체계와는 별개로 회계가 바뀌면서 라인이 연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라인은 빠지고요. 남아 있는 네이버 본사 중심을 그 제일 중요한 어떤 포커스는 커머스와 그리고 그 테크핀, 핀테크, 즉 결제를 별도 매출 브렉다운으로 별도 분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 아주 예전에는 네이버도 그 커머스를 별도로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광고형 커머스다. 우리는 물류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웃소싱한다. 해서 사실은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거래액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커머스를 기존의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에 묘하게 뿌려두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참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어떤 언택트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주목을 받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커머스라든지 어떤 테크핀 결제 등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자신 있게 이번에는 다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검색에 붙어 있던 것을 다 빼고 남은 검색을 서치 플랫폼이라 부르면서 예전하고 똑같아요.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로 서치 플랫폼이라 여기가 이제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커머스는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분류를 해냈고요. 핀테크 이것도 별도로 분류를 제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 뭐 말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애초에는 핀테크 그러다가 지금 카카오라든지 이런 토스라든지 또는 뭐 페이코라든지 이런 저희 쪽 제가 담당하는 업종의 ICT 업종 쪽에서는 뭐 순수 뭐 말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이 테크핀이라는 용어로 오히려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ICT 테크 쪽이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금융의 어떤 매기 역할을 넘어서 피라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도권이 오히려 좀 테크 쪽이 아니라 테크핀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번에 분류를 하면서 굳이 스스로 ICT 쪽이면서 왜 이름을 핀테크라 했는지 좀 이거 별거 아닌지는 몰라도 제가 회사한테 건의를 하자면 테크핀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현재 분위기를 잘 전달하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ICT의 어떤 태도이면서 그 분류를 하면서 이름을 왜 핀테크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게 그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한 우리 그 결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는 뭐 기존의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뮤직 등등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뭐 웍스 등이 이렇게 포함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밑에 그 영업 비용도 조금 더 기존에 이제 라인 및 기타 플랫폼 쪽의 비용은 빼버리고요. 이렇게 분류 체계를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에서 사실은 우리 네이버라는 회사에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그 우리 이번에 황 대표님께서도 실적 발표할 때 그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어떤 서비스 업체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를 좀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이버는 기술주 어떤 언택트 플랫폼 기술주이기도 하지만 그 비즈니스 내용으로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체잖아요. 그럼 어떤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 그러면 그 영업 부서에서의 어떤 특정 사업부마다 이 고객이 아니라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나 또는 투자가분들도 회사의 IR팀이나 나가서 회사 전사적인 아주 소중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R 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체계가 바뀌었을 때는 과거에 소급해가지고 디테일하던 엑시스를 정리해서 준다든지 하는 이런 좀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저희들을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전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팩시스를 요청을 했는데
그 공식적으로 팩시트는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네이버 실제 발표 일주일 전부터 막 걱정과 고민에 그거 알았거든요. 이게 또 이번에도 이게 확 바꿔놓고 그냥 썰렁하게 그냥 PDF로 분기만 떡 해가지고 YY 큐 이것만 주지 않을까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썰렁하게 PPT 자료가 떨어오길래 제가 몇몇 IR 부서에 공식 요청을 했는데 아침에 죄송하지만 내부 정지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하고 한 6시간에 걸쳐서 정말 그 노가다 고생을 하면서 제 막 환산하고 해놨더니 나중에 뭐 질문이 있어서 또 질문을 드리더니 한 4시 반쯤에 보니까 그새 또 오후 한 2, 3시쯤에 간단한 엑셀 팩시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널리스트 전화해서 항의하고 도저히 모델 안 된다. 엑셀 달라 이래가지고 기호개해가지고 또 줬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 해놨는데 5시 다 돼가지고 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4시간 재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날. 알아, 그날. 워크숍도 못 가고. 방송에서 너무 훈하지 말고. 아니, 이게 진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우리가 열받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아니, 애널리스트를 좀 배려해주는 그 서비스 업체잖아요. 사실 데이터를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분류체계 카테고리를 분류체계 바꿨으면 그러니까 이 맞게끔 딱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사실 그 업체끼리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카카오는 정말 잘하다 못해 정말 이쁠 정도로 잘하거든요. 스탑. 알았지? 근데 그래서 내가 네이버 약간 요번에 그거가 정리가 안 되니까 각자 의견들도 애널드 의견도 중구난방이 돼버린 것 같아 지금 약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이제 별도이고요. 회사 자체로만 보자면 약간 그런 어수선한 변경체나 이게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이다. 이게 그리고 그거에 이제 그 어떤 경영 통합에 따라서 라인이 연결 대상에서 회계적으로 빠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회계적인 변경 과정이고요. 이번에 매출 브렉다운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매출이나 영업 비용 체계가 브렉다운 체계가 바뀌면 이것을 소급해서 모델을 어떤 동일한 조건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단기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실무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이번 이 분류 체계가 지극히 맞다고 봐요. 이게. 그렇죠. 그냥 깔끔하지. 단순히 제가 앞에 이 자료에 텍스트에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커머스나 핀테크를 분류한 게 단순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설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애널리스트의 어떤 분석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분류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언택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 그 커머스하고 핀테크는 대표적인 언택트 플랫폼 비즈니스이고 그러니까 그쪽 비즈니스가 커지니까 네이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분류를 하고 이쪽을 대놓고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아직은 조금 뭐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일지 모르고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참고로 지금 카카오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다 지금 분사가 되어 있거든요. 카카오페이지, 뭐 카카오페이. 아시다시피 그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는 분사가 아니라 원래 따로 설립한 회사지만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뭐 내년에 IPO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이버는 기존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분사가 되어 있었고요. 대부분은 분사까지는 아니고 컴퍼니 인 컴퍼니라 해가지고 그 네이버 사업분에 이제 그 회사 내 회사로서 어떤 당근 정책. 그래서 거기서 커지면 나중에는 어떤 스피노프를 시켜주는 이런 모티베이션을 부여하는 컴퍼니 인 컴퍼니 CIC 정책이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에 그 CIC 중에서 이 핀테크 쪽 그 결제 쪽 그 CIC가 주식회사 네이버 파이낸셜로 분사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네이버 웹툰 그리고 주식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분사가 돼 있는데 이번에 커머스하고 핀테크는 이미 분사를 먼저 하고 매출 브렉다운 체계를 별도로 분류한 거고요. 커머스는 아직 분사는 아니지만 매출 브렉다운 체계를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한 거로 보면 아직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커머스도 또 독립법인으로 분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뭐 언젠가는 어느 정도 이게 모양이 갖춰지면 커머스 뭐 핀테크 그리고 또 뭐 웹툰 이런 쪽도 경우에 따라 IPO를 시도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그런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도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 묘하게 뭐 그 커머스가 광고에 이렇게 썩 이게 그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에 이게 뿌려져 있는 것보다는 그냥 광고는 광고, 그 다음에 커머스는 커머스, 그 다음에 결제를 중심으로 한 테크핀은 테크핀, 콘텐츠는 콘텐츠 딱딱 나눠서 분류해 주는 게 저희들이 분석하기도 편하고 경우에 따라 SOTP로 밸류에이션 하기도 편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팩시시라도 좀 줘서 우리 좀 편리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었죠.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도 빨리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왜냐면 그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 성 팀장이.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죠. 그날. 해도 이게 뭐 일을 다시다. 정말 이러냐 싶어가지고.
그래도 최종 마지막에는 아주 간단하나마 그 엑셀 팩시트를 2019년 1분기까지 정리해가지고 전 아마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다 이렇게 배포를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번에 아마 이렇게 해놨으니까 또 다음 실적 발표 때는 또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내년 또 3월에 이제 지분구조 확정되면 또 뭐 지금 중단산업선으로 빼놓은 걸 지분법으로 돌리고 또 그때는 저는 이번 추정에서 아예 내년 3월에 그걸 가정하고 그 라인도 32.5% 그다음에 야후재팬을 운영하고 있는 그 제트홀딩스, 지홀딩스도 32.5% 지분법을 가정해서 이제 추정을 하긴 했는데 아마 이번 그 리뷰 자료에서의 컨센서스도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일단 그 야후재팬 실적, 즉 제트홀딩스 실적까지는 지분법으로 반영 안 하고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되어 연간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내년 3월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보나 마나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뭐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애들은 저렇게 하고 막 섞여 있을 겁니다 지금.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그게 아까 처음에 그래서 좀 짜증 났다고 했는데 이게 따닥 원래 그렇게 안 해주지만 정리되어 있으면 다들 빨리. 제 방송을 좀 네이버 좀 위에서 좀 듣고 조금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좀 앞으로도 IR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아무리 라인이 이제 일본에 가고 더군다나 라인이 일본에 상장된 것만으로도 라인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 본사에 잘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경영 통합을 하면서 오히려 연결해서 빼고 실질적으로 32.5% 지분법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인은 네이버하고는 약간 이제 별개 회사로서 사실 말씀하셨으니까 섹터 담당님 난 그게 되게 찝찝해요. 찝찝한 건 아닌데요. 그 뭐 숨기고 이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예. 그리고 데이터를 사실 왜냐하면 네이버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맞습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요소에서 라인이 차지하는 가치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본 애널리스트들의 라인 분석을 의존해야 되는데 또 의외로요. 한국 애널리스트들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일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블룸버그에 있는 일본의 라인 컨센서스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야, 이거 좀 발들 좀. 진짜 이거 뭐 그 3명인가 4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업데이트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걱정이야. 공식적으로는 뭐 내년에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라인의 컨센서스 뭐 전망치가 마이너스 15억 엔 정도라고 하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년에도 그 몇천억 정도 적어도 1,000억 이상 적자를 봐야지. 그걸 갖다 하나의 의미 있는 컨센서스를 보고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적당히 우리가 환율 적용하고 32.5% 지분법 반영했다 이러면 우리 추정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널리스트를 믿을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직접 뭔가 이렇게 라인까지 같이 어떤 뭐 분석을 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정보의 제공은 제한적이고 이러니까 나도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정보 제공이 우리 라인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 왜 그렇게 했지? 한 일본 애널리스트들이 한 10명 남짓 정도가 나름 의미 있게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쏙 편해요. 오히려 막 라인을 분석하지 않고 어차피 라인은 일본에서 상장 가치가 있으니까 모델링 상으로만 일본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참조해서 지분법을 반영하고 실제 밸류에이션은 딱 뽑아내고 일본의 현재 가치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SOTP를 반영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편리한데 문제는 어쨌든 32.5% 지분법을 모델에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일본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는 믿을 수가 없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모수도 몇 개 안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하자니 정보 어떤 제공에 약간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에 그건 얘기합시다. 다음에 하나 더. 그건 별도 이야기고요. 네이버랑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근데 이게 내가 왜 이런 걸 어떤 분들은 뭐 네이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런 것만 물어보니까 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판단이라는 게 A의 원인은 뭐 주가의 원인은 A다 B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도 약간 노이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면 네이버 주주라면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이런 부분 우리가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에서 좀 의구심들이 풀려야 될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단순하게 내일 바이딩이 되니까 네이버 빠질 거고 너무나 시장의 어떤 기업들을 단순화시켜서 지금 그 네이버가 뭐 열흘 전에 실적 발표한 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뭐 조금 빠지고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 그 기간 동안에 또 저희 업종도 그렇고 전체 시장이 또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가운데 뭐 하루 몇 푼씩 빠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그 실적 전체적인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리뷰에 대한 어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리뷰 자료에서의 전체적인 톤은 뭐 대부분 다 어떤 탑 라인 쪽에 성장성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 긍정적인 평인데 왜 네이버만 약간 소외당하지 이런 느낌이 있을 건데
그 며칠 하루에 그 1, 2% 빠진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뭔가 그래도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는 너무나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어떤 그런 시총이 더 커져야 될 산업인데 예. 이번에 보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난 그래서 별로 기분 안 좋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 부분인데. 그래서 뭐 제가 회사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회사 그거는 회사 IR 팀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사 어떤 매니지먼트에서 그 어떤 국내 주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라인이 일본에 상장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어떤 그런 그 정보 제공 주체인데 이 국내 네이버가 본사라고 국내에서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서로 결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 충분히 그런 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라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실제 전망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정보를 주는 것도 괜찮고 아무튼 그 국내 쪽만 하더라도 이제 뭐 엑셀 팩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데이트 주시는 것도 뭐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조그만 바람이에요. 그거 플러스 오늘 촬영 여기는 안 올라가 있는데 우리 말로써니 합시다. 요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그거 토스 카뱅 이거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고. 올려줄래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상당히 카뱅 의미가 이슈가 이제 다가왔잖아요. 네네. 밸류에이션 어떻게 봐요? 카뱅? 사실 네이버는 오늘 제 그 리뷰 자료에서의 내용이나 먼저 이야기했지만 프리뷰 자료에서 내용이나 뭐 거의 99% 똑같잖아요.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똑같고 오히려 저는 오늘 여기 한 장짜리이지만 그 카뱅이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유상증자 공시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토스도 원래 얼마 전입니다. 올해 8월에 2차 펀딩을 했습니다. 먼저 토스 이야기를 해보면 토스가 작년에 1차 펀딩을 할 때 그때 그 펀딩 밸류에이션을 전체 100% 지분 가치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2.7조 원 정도 가치를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뭐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뒤인 올해 8월에 이제 2차 펀딩을 했는데 전체 금액은 한 2,060억 원 정도를 펀딩을 했고요. 요때 100% 지분 가치로 환산하면 한 3.1조 원 정도를 밸류에이션을 질문. 쳐준 겁니다. 네네. 이게 기대값만큼 밸류에이션 폭이 올라온 거야? 덜 올라온 거야? 글쎄요. 일단 제가 디테일하진 않고요. 잠재 가치로 평가한 토스 가치는 예전 제 자료 보면은 이 방금 저 네이버 이 자료도 있겠군요. 요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한 5.3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밸류에이션하고 있기 때문에 난 너무 낮다 요 봤어. 3.1조 원 자체도 제가 보는 토스의 잠재 가치보다는 조금 낮다고 보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펀딩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이거 들었을 때 나는 생각보다 낮네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일단 펀딩 레퍼런스 가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 펀딩 주체가 우선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일단은 자금 유치가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 투자하는 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 시점에 잠재 가치가 한 5, 6조라 그러면 자기가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 조금 싼 뭐 한 3, 4조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5, 6조 하더라도 조금 싸게 주고 우선 자금을 유치하는 그런 협의 가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상 애널리스트가 평가하는 잠재 가치는 시장의 펀딩 레퍼런스 가치보다는 당연히 조금 위에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 6조 정도 5점 몇 조 정도 평가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3.1조 원 정도로 평가됐다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조금 낮아 보이지만 기본적인 시장에서 펀딩 레퍼런스 가치로서는 상당히 적확하게 펀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3.1조 정도인데 여기 이제 그 보면은 2천억 정도를 3.1조면 그죠? 나누면은 10%는 안 되고 한 5%는 조금 넘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꽤 의미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가치 3.1조 정도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가치 밸류에이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공시를 했는데 예정입니다. 11월에 한 7,500억 정도 펀딩 예정이고요. 펀딩 주당 가격이 23,500원인데 한 3,200만 정도로 하니까 금액은 한 7,500원 정도 되는 거고 이 중에 3분의 1인 2,500원 정도는 TPG 캐피탈 3자 배정이고요. 나머지 5천억 정도는 아마도 아직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 현재 대주주인 카카오도 참여하겠죠. 나머지 5천억에 대해서는 카카오도 참여하는 일반 공모이고요. 현재 지금 그 은산분리법 통과되고 나서 지금 ICT 업체가 가질 수 있는 맥스가 34%인데요. 현재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은 한 33.5% 정도 됩니다. 공모에 참여하면은 뭐 32.6% 조금 떨어지겠지만 자 중요한 게
이번 요 펀딩 후 기준으로 다 펀딩됐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으로 100% 지분 가치를 한 9.3조 원 정도 평가를 한 겁니다. 9.3조에 대해서 7,500이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로 한 8% 정도니까 꽤 의미가 있는 물량이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가 뭐 장외 가격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뭐 40조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거래 없이 된 거니까. 예,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려 현재 그 펀딩 전 유상증자 전 기준으로 3억 6천만 주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겨우 한 몇천 주 정도 그 뭐 우리 사주 나간 직원들 사이에 약간 거래된 거 가지고 그걸 뭐 40조 만에 전체 가치를 대변할 수가 있고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한때 뭐 언론 어떤 레퍼런스 가치로서 내년 말 정도에 IPO를 하면 현 시점에서 대략 한 5, 6조 정도는 평가된다는 이야기들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실제 이제 시장에 저희 그 인터넷 애널리스트들도 뭐 적게는 한 4조, 많게는 한 6조, 7조 그 사이에 현재 SOTP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융 담당 우리 전배성 위원이랑 제가 최근에 테크빈 콜라보 자료에서 저희들이 평가한 어떤 잠재 가치가 8조 원이었어요. 근데 시장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소통을 하다 보면 시장에 평균적으로 5, 6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베스트에서 8조 원 평가면 조금 공격적인 게 아닌가라는 피드백도 일부 받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려 전체 물량의 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9.3조의 실질 밸류에이션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그만큼 지금 어떤 이 콜라보 코로나 이후에 이 대표적인 언택트 플랫폼 비즈니스인 이 테크펜에 대해서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대단히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의미가 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페이 주식에서 네이버 파이낸셜도 올해 초에 1월달에 미래에셋 대우 뭐 미래캐피탈 등등 그 미래에셋 대우 계열 금융 계열 4개 회사가 한 30% 정도 들어갔잖아요. 금액은 얼추 7,993억 정도니까 한 8천억 정도. 8천억 정도를 30%에 들어왔으니까 환산하면 2.67조, 한 2.7조 원 정도이거든요. 즉 공식적으로 지금 주식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시장의 펀딩 레퍼런스 가치로서는 가장 최근에 2.7조 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진 셈인데 저는 지금 네이버 SOTP 할 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대략 잠재 가치를 뭐 9조, 뭐 10조 이렇게 카카오페이를 한 10조 정도, 네이버페이를 한 9조 정도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피드백이 돼가지고 아니 미래에셋에서 공식적인 펀딩 밸류에이션 들어올 때 2.7조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9조 원이면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피드백도 있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펀딩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펀딩 금액과 어떤 일차 어떤 펀딩 가격으로서의 협의 가격 정도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애널리스트가 평가하는 잠재 가치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토스가 그러면 3.1조 정도로 펀딩 밸류시 일어났고 네이버페이가 2.7조 원 정도 밸류시 일어났다면 네이버페이가 과연 토스보다 가치가 더 작단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략 생각해도 야 네이버페이가 네이버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국민 모바일 SNS 플랫폼에 국민 모바일 포털 플랫폼에 거기서 파생된 뭐 검색, 커머스 그리고 어떤 컨텐츠 플랫폼을 아우르고 있는 이런 어떤 네이버 생태의 막강한 프리미엄과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압도적인 결제 1위로서의 어떤 프리미엄을 감안하면은 송금 중심인 토스보다는 막연하나마 최소한 3배 정도는 가치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토스가 3.1조로 평가를 받았다는 걸로 보더라도 우리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한 9조 정도 잠재가치 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현 분위기에서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8조 밸류에이션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비해 좀 세다라는 피드백도 받았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실질 밸류에이션이 9.3조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걸 감안해서 이 한 페이지 자료 제일 밑에 보시면 테크핀주는 업무는 금융업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금융주라기보다는 하나의 플랫폼 기술주로 접근해야 되고요. 밸류에이션 접근법 또한 금융주의 관점에서 뭐 BPS의 뭐 PBR 얼마 곱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초기 밸류에이션 모델인 어떤 트래픽 곱하기 멀티플 관점이 맞고요. 이런 거죠. 하나금융지주가 시총이 9.4조다. 우리금융지주 시총이 6.5조. 기업은행 시총이 6.2조인데 이제 막 BP를 돌파한 카카오뱅크 시총이 9.3조가 말이 되는가라는 식의 어떤 그 물음은 구시대 유물이라는 것이죠.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 야, 그러지 마. 아니 말이 거칠어. 제 자료에도 리턴으로도 구시대 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 그렇죠. 사실 이게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언론에서는 그냥 이걸 똑같이 뱅크인데 같은 뱅크가 아니긴 거죠. 접근 방식이. 사실 뭐 일반적인 전통적인 금융주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아마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나 또는 바이사이드의 어떤 금융 담당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들이 볼 때 카카오뱅크 가치는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어쩌면 섹터 담당자가 아닌 입장에서 뭐 성투자에 나랑 같이 뭐 이거 오랫동안 한 사람이니까 대놓고 말하면 상당히 이 정도 평가해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최근에 뭐 빅히트부터 해가지고 좀 그런 플랫폼 그런 무형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도대체 어떻게 이게 다 엉터리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카뱅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논리적 적합성이 있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거들면 미국 그 글로벌 사모펀드 TPG가 이거 이제 그 자기 돈까지 들어와 가지고 공모 후 기준으로 유상 증자 후 기준으로 9.3조이지 그 TPG나 다른 어떤 투자가 입장에서 펀딩을 할 때는 공모 전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 8조 원 정도로 8.5조 원 정도로 들어온 건데요. 지금 그 TPG가 2,500을 들어올 때 8.5조 정도 가치를 보고 들어온 것이고 자기가 들어오면서 그 가치가 9.3조가 된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느 특정한 시점에 엑시스를 할 때 그들이 얼마의 가치를 받기에 얼마의 가치를 스스로 생각했기에 8.5조 또는 9.3조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걔들이 먼저 답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도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거를 투자 평가하실 때 기준은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얘네가 왜 얼마에 들어왔을까? 그렇죠. 그 가격이라는 게 보통 과거에 얘네들의 그 트랙 데이터를 보면 대략 어느 정도의 마진을 확보했었다?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그렇다면 좋게 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그렇죠. 겨우 뭐 이게 BP 약간 돌파한 단계인 회사를 그러니까. 2,5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8.5조, 9.3조 밸류를 쳐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뭐 시장에서 또 최근에 갑자기 또 네이버 카카오는 관심권 밖에 있는데 물밑에서는 또 이런 거 우리가 계속 리서치하면서 이걸 갖다 준비해야 되는데 네이버 아까 그 내용도 잘 한번 주주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왜 지금 저희가 어떤 회사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뭔가 이걸 정비하는 기간 같으니까 이게 주가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카뱅은 상당히 괜찮게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또 의외로 실적 좀 봐야 되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쭉 그 프리뷰 자료들을 다 발간하고 그중에 주요 종목들은 이제 방송도 하고 했는데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그 플랫폼 포탈주하고 게임주들하고는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같은 뭐 인터넷주라서 묶어서 보고 있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네이버도 카카오도 심지어 다른 게임주들도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동향이 비슷해요. 다들 마케팅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영업이 이제 컨센이 좀 미달되는 실적이 다 생각보다 안 나왔어. 그런 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의 매출 성장을 가능하다 보는 건 이게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돈을 태운 건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적어도 포탈주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포탈주들의 마케팅비들은 상당히 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마케팅비들이었고요. 게임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다 대체로는 다 의미 있는 비용들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단순하게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이런 식의 접근은 그렇죠. 지금은 그거 갖고는 안 되는데 아직도 그걸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수혜, 뭐 코로나 포인트 이런 단계는 지났죠. 네, 좀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게 중심이 돼서 지금 이거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같이 고민합시다.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하여튼 뭐 우리 새로운 우리 요새 우리 스카우트된 친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뽑은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뭐 유튜브도 잘 뭐 체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잘 또 운영해 갑시다.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